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이론과 실제 일단 교재에 다 있으시죠? 그래서 교재가 이번에는 이렇게 1, 2권으로 나와서 좀 작년 교재는 여기 내용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도 조금씩 추가된 내용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뭐 작년 교재랑 프린트가 다 있으시면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어도 다 될 수 있는데 추가된 과목들을 아예 5월 달에 드린 자료까지 다 있으시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단권화는 제가 설명회 이제 스프링으로 재본해서 필요한 부분 다 오려서 붙이셔가지고 기출이나 그럴 때도 추가로 설명 들어가거나 다른 식으로 정리해드린 게 있으면 전부 하나로 합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그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풀 가위 같은 거 아예 갖고 와서 근데 집에 가서 하려면 되게 일이 많이 되니까 아예 쉬는 시간에 오려 붙이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종이가 막 너덜너덜 붙여지는 게 싫으시면 제가 또 하나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PD가 뭐 84페이지 뭐 전경과 배경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프린트를 드리면 오늘 프린트에도 보시면 몇 페이지인지 제가 이제 표시해 드리거든요, 자료에.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예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뭐 전경과 배경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뭐 전경과 배경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제가 보충 프린트를 드린 게 오늘 1주차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뭐 1주차니까 1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표시. 제가 드린 자료에서 1페이지, 2페이지 있잖아요. 만약에 4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으면 1-4 여기 그냥 책에다가 이렇게 일단 급한 대로 막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목별로 프린트라도 이렇게 모아놓으시기라도 했으면 붙이지 않아도 과목별로 모아놓으시면 책 보시면서 하다가 이거 봤을 때 안 그러면은 이게 단 줄 알고 자꾸 넘어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페이지 이거 따로 봐야 좀 내용이 따로 놓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전경과 배경 이렇게 쭉 보다가 여기 1-4 돼 있으면은 자료에서 첫째 주 자료에서 4페이지에 추가 설명이 있는 거 같이 아예 세트로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나오니까 만약에 5번에 뭐 여기 뭐 미해결 과제 이런 게 있으면 그 자료는 첫째 주에 드린 거에서 5페이지에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순서대로 이것도 넘기시고 이것도 넘기시고 하면서 책상에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펀치로 구멍을 하나라 둘터인지 아니면은 뭐 3개로 해가지고 묶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아예 그렇게 자료를 모으시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따로 놓으실 거면은 최소한 번호 표시라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제가 했던 방법이라도 이렇게라도 알려드리는 거고 일단은 프린트를 제가 프린트까지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는 이게 도움이 되니까 교재에 없어도 굳이 또 제가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자료들도 같이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튼 자료 드린 거를 무조건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목차를 먼저 보면요. 1장부터 14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음 주에 내용이 좀 추가되기는 할 건데 일단 1장부터 14장까지 있고 오늘은 여기 7장까지 행동주의 상담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7장까지면 절반을 자른 것 같지만 사실 페이지는 오늘이 적어요. OT도 했고 처음이라서 그래서 다음 주에 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간중심 상담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이게 그래도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1장 상담의 이해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담 원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개별화 원리, 뭐 정서관의 원리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으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막 그렇게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거나 한 건 아니고 상담의 이해에선 말 그대로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상담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시는 거다 말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파트의 중요한 거는 그 비밀 보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밀 보장과 비밀 보장 예외 상황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밀 보장은 사실 상담의 이해, 상담의 원리에도 해당이 되지만
상담 윤리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보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장 상담의 자격 요건과 윤리에서는 윤리 부분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고, 사실 바로 이전 시험에서도 제가 아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윤리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다중관계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키츠너의 이제 윤리 상담에서 우리가 뭐 자율성, 존중, 선의, 정의, 충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츠너의 상담 윤리 중요한 부분이 2장에 있고, 그다음 3장 기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 실제에서 배우는 경청, 자기 개방, 뭐 해석, 뭐 직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진술, 반영 이런 것들 전반적인 상담의 기법을 배우고, 상담의 과정. 상담 초기, 중기, 종결이 있으면 초기에서는 주로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라포 형성하고 뭐 내담자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다음에 중기, 종결에서 또 뭐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5장 프로이드 정신분석 상담.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정신분석 인간중심 행동주의를 일단 우리가 볼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각각의 인간을 보는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은 결정론적이다.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어릴 때로 다 인간이 뭐 5, 6세 때 다 이미 결정이 된다 해서 결정론적 입장, 수동적인 입장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 행동주의는 환경을 바꾸면 인간의 행동도 수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간중심 상담도 굉장히 인간은 자기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간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인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면 나머지 하는 것들도 같이 연결되어서 공부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는 또 하나가 이제 의식 수준이라든지 성격의 구조, 이런 거는 선생님들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의식 수준이나 성격 구조 이런 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뭐 전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원초와 자, 초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에 대해서 좀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방어기제 방어기제 좀 종류를 많이 넣어놨어요. 방어기제 부분만 해도 1시간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예, 30가지 넘게 들어가 있고, 근데도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 설마 여기서 더 추가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여기서 더 넣으면 선생님들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안 넣기는 찝찝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더 추가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기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청, 해석, 직면 이런 것들은 상담의 일반적인 그런 기법들이라면은 각 이론들에서 또 추구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자유현상이나 꿈을 분석한다든지, 행동주의는 사실은요, 순서가 정신분석하고 행동주의하고 인간중심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행동주의를 먼저 제가 해야 되는데, 기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어기제 하면서 막 30가지 넘게 막 들어가야 되고, 행동주의는 왜냐면 내담자에게 각기 다 특성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양하잖아요. 그에 맞는 그런 해결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수탈트라든지 행동주의 이런 거는 기법이 굉장히 많아서 지치실까봐 제가 요거를 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 기법하면 이 기법이 굉장히 심플하죠. 어떤 상담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진솔성, 그리고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얘는 이제 기법 태도 이런 거에서는 이런 쪽으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따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담의 이해에 들어갈게요. 우리가 상담 이러는데, 제가 아까 OT에서도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을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초딩이잖아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 딸이라서가 아니라 나도 진짜 상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래서 너 상담이 뭔지는 알아? 이랬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깜짝 놀란 게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잘랐어요, 말을. 뭐? 이랬더니 내담자? 그랬더니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맞아, 너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엄마 책에서 봤다는 거예요. 얘가 공부는 안 해요. 학원도 안 다니고 작년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진짜 공부방 뭐 학원 이런 것도 안 하고 오로지 방과 후 댄스 하나 그런 거 하고 정말 놀는 거 좋아하는 애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러면서 그 내담자가 도움이 필요하고 상담자가 그걸 도와주는데 아무나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내담자를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도와주는 게 직접 그냥 이렇게 쉽게 야 내가 네 거 숙제 해주면 나 훨씬 편해. 그런데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너 할 수 있게 내가 그거를 모르는 거 알려주거나 방법을 알려줘서 네가 하는 거잖아. 상담도 그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엄마. 나 그 내용도 본 것 같아.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이 스스로와 성장이라는 단어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책을 보긴 봤구나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얘도 한번 같이 인강을 들으라 그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조금 풀어드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같이 볼 건데 이게 진짜 이틀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상담의 의미, 그럼 사전적 의미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서로 의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건 일반적인 상담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상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래요. 우리가 상담 심리학 보통 전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리학 공부해요 이러면 뭔가 깊은 인문학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한다 그러면은 좀 깊이가 더 깊지 않게들 자꾸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일단 이렇게 콜센터 하시는 분도 상담 업무 하시는 거죠. 성형외과, 치과, 뭐 병원들에서도 다 상담 요즘 하는 사람 있죠. 뭐 보험도 있죠. 뭐 다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상담 그분들도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보험 정보를 모르겠고 성형 수술을 모르겠고 상담을 받고 싶고 이분들은 많이 배워가지고 나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네요. 전문자인 것을. 근데 우리랑은 또 그거에서도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자, 전문적인 우리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우리 딸이 말했던 그 내담자가 있을 거고, 훈련을 받은 우리 상담자가 있을 거고, 대면 관계에서 이게 이제 이재용 선생님의 이 전문적 상담이라는 그 의미도 굉장히 이게 많아요. 개념이. 그치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정우 교수님 거를 많이 하는데 이분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넣는데 꼭 대면 관계에서만 하진 않죠, 우리가. 요즘에 매체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 같은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생활 과제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사고 행동이나 감정 측면,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전문적 상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특징 보시면 정상 범위에서 심각하게 일탈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 과업의 문제나 적응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장과 적응 강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상 범위에서 심각하게 일탈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신과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의 관계이다라는 특징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되고, 그 상담자는 인간적인 자질도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뭐 한 개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기법을 많이 알지만 인간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또 선생님들이 인간적인 자질이 풍부하게 정말 막 눈물 집에 가서도 막 걱정을 하고 이러다가도 이게 일어난 애들을 또 계속 만나서 듣다 보면 거기에 또 익숙해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워낙 심각한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애는 가벼워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이게 정말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질 정말 그 개인의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질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담에 관해
여기 했고 4번이죠. 여기가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관계다. 그래서 해결을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통찰이라는 것도 우리 상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통찰해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아까도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가 돼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비밀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중요해요.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 그래서 여기서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다. 내담자는 뭐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담자는 그거를 내담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고 신뢰롭고도 수용적인 관계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전 교재에도 이제 신뢰롭다라는 표현을 꽤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뢰롭다가 아니고 신뢰하는 이런 표현으로 들어가야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보이는 거 고치긴 했는데 아직도 있긴 하네요. 근데 좀 아직 저는 신뢰하는이라고 이렇게 쓰는 표현이 좀 어색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이게 더 익숙하고 우리 상담 교재들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쓰고 싶은데 선택은 선생님들의 몫이고 일단은 봤을 때 이게 자꾸 신뢰하는이 맞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예, 그래서 또 이게 수용적인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안내하는 관계다. 그래서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다 내담자를 위한 거죠. 내담자의 복리만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복리는 막 그런 이자가 아니죠. 뭐 이렇게 행복, 이익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내담자의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돕는 관계. 그래서 내담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너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거고, 각 이론마다 또 목표가 달라요. 왜냐하면 다 인간관이 다르고 그 인간을 보는 관점과 기법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표도 달라요. 일단 일반적인 거 보면은 행동 변화의 촉진, 더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특히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가능한 게 눈에 보여야 상담의 효과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의 행동과 사실 속은 내면은 변화했는데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행동주의에선 그걸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행동주의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신념이나 가치 수정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담에서 외연적인 거라든지 신념이나 가치 수정, 의사결정이나 대처 기술의 개선, 정서적 스트레스 수준의 경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대처 기술 향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새로운 사태나 요구에 직면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상담했을 때 어떤 중요한 그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가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의사결정력 증진,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 상담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합리적으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있는 특징.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 특징 이런 게 아까 그 비합리적 신념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자가 봤을 때 정서적으로 걱정되는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것도 대인관계 능력 신장.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담의 목표가 되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목표를 할 수 있지만 집단 상담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잠재적인 능력을 촉진해요. 자기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능력과 특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각하고 수용하고 개방하면서 자아 실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자아 실현이라는 게 있다가 인간 중심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동의 증진. 그래서 자유의지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항상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아니지만 뒤로 가면은 이제 내담자가 선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그럴 때 보면 항상 책임도 본인이 져야죠. 자기 선택의 책임이 그렇게 뒤따르는 거죠. 이런 것도 목표가 되고, 그 다음 부정적 감정의 이해와 관리.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7번에서 1번. 초보 상담자는 내담자의 불안이나 슬픔, 분노를 제거해 주려는 욕에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담자 강화를 받아서 이것에 목표를 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꾸 너무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빨리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계속 앞에서도 제가 잠깐이지만 강조를 했죠. 계속 스스로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제거해 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담자는 그게 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지하고 스스로 하지 않고 의존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고통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라는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일반적인 목표들은요, 막 암기한다고 생각하진 마시고, 이런 것들을 상담의 목표를 두는구나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저 이론에서의 목표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구나, 여기선 이걸 더 강조하는구나 하면서 좀 그런 정도로 참고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막 이걸로 지금 배운 거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막 암기하려고 선생님들 막 쓰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국사 준비하실 때도 맨 앞부분 엄청 반복해서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 암기 막 해야 되는 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치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정도예요. 막 쓰면서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상담의 기본 원리. 개별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라는 거는 내담자죠. 내담자가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죠. 개성, 개인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담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하는 행동주의에서는 기법도 많고 그 내담자에 맞춰서 해줘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의 원리. 내담자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내담자가 편안하고 솔직하게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정서 관여의 원리는, 이거는 내담자 표현이 아니라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에 민감하고 의도적이고 적절하게 상담자가 반응을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용의 원리는 내담자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담자를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담자가 따뜻하게 내담자를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하시는 거는 내담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죠. 나랑 의견이 너무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면 그럴 때 나는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온화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그 길로 가게 놔둔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수용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걸 온화하게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고,
그 잘못된 내용에 무조건 맞다고 동조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거. 나랑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 원리는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막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자기결정의 원리가 나오죠. 앞에서도 내담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나왔었고 우리 이따가 키츠너 원리에서도 자율성 존중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내담자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는 그 스스로 가치와 존엄성이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비밀 보장의 원리. 이제 여기 이제 막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담 과정에 있던 거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이 뭐냐 이거고 그 다음에 상담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 상담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수업 시간에 빼고 2층 친구들이 오고 이렇게도 하니까 너무 공개적인 이렇게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상담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상담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그것도 원래는 비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문제를 솔직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보장될 때 그럴 때 이제 신뢰하고 상담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뒤에 또 이제 비밀 보장의 한계와 그 뒤에 이제 예외 조항 이런 것들 이제 전체를 외워야 하는 것들이 이제 또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일단 한계를 보면요. 상담자는 상담 시작 전이나 과정 중 내담자에게 비밀 보장 한계를 수시로 알리고 비밀 보장이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주지시켜야 한다라는 게 비밀 보장이 불이행되는 상황은 이제 비밀 보장 예외 상황 해가지고요. 뒤에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면 이거는 예외 조항이라서가 아니라 집단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그쵸 비밀 보장을 우리는 비밀을 약속하지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밀 보장이 이게 비밀 보장 한계를 수시로 이렇게 알리라는 건 뭐냐면요. 자꾸 이게 비밀 보장이 이게 다 되진 않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학교에서 또 우리가 학교 상담할 때 많이 해당될 수 있는 게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담자들이 그 아동 학대 당한 거를 얘기를 하면 우린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결정적으로 내담자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내담자는 그러면서 만약에 부모님이 그러다가 경찰서 가면 얘는 더 곤란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 얘는 아니면 그런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 사실을 얘가 여기에서 얘기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아빠가 알면은 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내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외사항이 뭐뭐뭐가 있는지 알려주면서 네가 수위를 조절해라가 돼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맞죠. 있는 그대로 여기서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얘는 진짜 비밀 보장 된다 그래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신고한다 그러고 부모한테 알린다 그러고 갑자기 죽고 싶어요. 저 이제 자살하려고 계획 세웠어요. 이러면 우리가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다 편하게 비밀 보장된다고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알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사항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서 얘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윤리적으로 자문을 구하면서 풀어갈 문제고 일단 시험에서는 우리는 예외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담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되고 이것은 내담자에게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적인 정보 공개가 요구될 때는요, 기본적인 정보만,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때, 내담자에게 또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비밀 보장의 예외 상황인데, 내담자에게 동의를 이게 이렇게 돼서 예외 조항이라서 이걸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 하면 내담자가 동의를 안 해줘요.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그 예외사항인 경우에는 뭐 학교장이 물어본다든지 학부모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나 그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최대한이면 줄이고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는 전문가나 지도감독이나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자, 이제 여기에서 통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비밀보장 원칙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해, 자살 이런 것들 위급한 상황인 경우. 근데 학교 상담에서는 얘가 막 지금 당장 가출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그 다음에 타인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에게 정말 복수할 거란 증오심이 가득해. 근데 그걸 학교에 와가지고 누구를 정말 내가 복수해주고 싶어요. 얘가 지난번 날 이렇게 괴롭힌 걸 복수해주고 싶어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살도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시도가 있다든지 그런 친구들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정말로 그게 실행될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럴 때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를 하는데 일단은요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하면 일단 이건 비밀 보장을 전제로 한 거라고 거기도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고 그래도 법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때도 최소한의 정보만 해야 되고 그리고 내담자에게도 알려야 돼요. 내담자 동의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래도 알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 원칙은 우리가 순서는 그렇게 동의를 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성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 그냥 치명적인 질병 뭐 암 이런 거 아니고요. 에이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 신고해야 되고 심각한 학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 자문해 주시는 분이 제 상담 일지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빠가 빗자루를 때렸다고 근데 얘는 덩치가 이렇게 큰 고등학생이고 아빠가 때렸다고 그러는데 볼 때 멀쩡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외상이 별로 있지 않아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일지에 기록을 했는데 빗자루 맞았다고 쓰면 너 지금 신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 거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아빠가한테 혼났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지금 시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셨을 때 우리가 진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힘든 친구들 이렇게 도움 많이 주고 하는데 정말 그 경찰서에 많이 불려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법원 같은 곳에서. 왜냐면 자살하거나 이랬을 때의 상담 기록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제가 또 선생님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지 쓰실 때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비밀 보장이 안 되는 예외 사항이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심각하게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그게 이제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대를 당했을 때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담자에게 이제 비밀이라는 거 알려야 되죠. 비밀 예외 사항이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의 구해야 되죠.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절차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작년 교재 선생님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탈자 많고 막 이런 거 아시죠? 이번에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오탈자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 혼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오탈자가 아니라 이게 통으로 여기 들어갈 애가 아닌데 얘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법원 명령시가 아니라 자해, 자살 등 위급한 상황인 경우 내담자에게 먼저 예외 상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최소한의 내용만 요약해서 알린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명령시는 이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 거절을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요구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알리기, 그 다음에 동의 구해야 되겠죠? 알리면서 동의 구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죠. 여기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막 대충 이때 힘든 것 같았어요. 이때 이런 것 같았어요. 아마 부모님이 뭐 얘를 좀 방치하는 것 같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내용들만, 확실한 내용만 공개를 하셔야 돼요. 확실한 것만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학대라는 거는요, 부모님이 여기서 학대하는 거는 꼭 때리는 폭력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기사를 못 본 것 같은데 한동안 작년에 특히 이 부분 할 때도 많이 봤던 것 같고 이런데 부모님들이 자녀 완전 방치해가지고 막 애가 굶어 죽는 경우 영양실조로 막 완전히 걷지도 못하는 갓난이가 막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은 막 PC방에 빠져 있고 막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런 것도 다 학대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역할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거는 학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 요구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자, 학교 상담에서는 보호자라든지 학교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 선생님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도 거절해야 되겠죠. 이거 비밀 보장으로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을 예로 이렇게 학부모 요구시로 봤을 때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엄마가 알아야겠다 그러면 직접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법원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직접 학생에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도 이게 상담은 비밀 보장으로 전제로 한 거다. 그래서 알려드리기 곤란하니까 학생에게 한번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께 학생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담을 할 때 부모님이나 보호자한테 얘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엉뚱한 곳에 날렸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선생님 이거 말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저 죽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얘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려주는 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얘한테 네가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얘기해야 돼. 너 부모님이 얘기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일단 혼나더라도 도와주실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얘기를 해요. 예. 그 주변에 아는 꼬맹이들도 이제 제가 편해서 그런지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은 그랬어. 선생님이 너한테 그렇게 막 했어. 막 되게 체벌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시는지 그러면은 엄마 모른대요. 그러면은 엄마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얘네 학교 돌봄 선생님이 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애들 막 무릎 꿇고 벌 세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주일 보내고 일주일인 2주 보냈나?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보냈는데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도 그걸 보고 제가 학교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못 들은 걸로 자꾸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아는 애라도 안 갔으면 해가지고 근데 그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막 이제 혼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쌤 진짜 싫어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제가 봤을 때 돌봄교실 안 가도 되는 친구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이거 엄마한테 말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은 나 말 안 할게 나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엄마한테 얘기해 진짜 너 후회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고맙다고 얘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저 때문에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제일 문제도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물어보면은 애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근데 싫다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은 학생한테도 그걸 알려야죠. 학생한테도 그걸 알리고 그 다음에 동의 구하고 그 엄마한테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데 엄마한테도 그걸 알려야죠.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 학생도 알고 있다고. 비밀로 어머님한테 전해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담자한테 이거를 말했다라는 것도 학부모님께 알리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법원에서 지금 저한테 비밀보장을 물어보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비밀보장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법원에서 명령을 받아서 상담을 받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법원으로 바로 뭐 이런 뭐 심리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법원에게 내가 법원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내담자랑 상담할 때 그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상담해서 어떠한 부분들은 법원으로 가게 될 건지 그런 것들도 내담자한테 미리 공지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비밀 보장은 아니지만은 그 내담자가 상담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쵸? 명령으로 왔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처음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상담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율성에 의해서 네가 선택해서 하기 싫으면은 안 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네가 그럴 권리가 있고 네 마음인데 안 왔을 때 너는 이게 이수가 안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제대로 안 오고 지각을 계속 한다든지 자꾸 지각결석하거나 제대로 상담에 임하지 않으면 너는 그게 이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너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할 때 네가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그런 것도 같이 공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의 구분 활동 사태에 따라서 뭐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위기, 뭐 전화 목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있구나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 있구나 하고 보면서도 선생님들이 쓰면서 막 암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고 뭐 10회독을 하시거나 하실 때 통으로 넘어가지는 마세요. 빠르게라도 꼭 한 번씩 계속 읽어보세요. 왜냐면은 제가 암기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선생님들이 여러 번 보다 보면 저절로 어느 정도 암기가 될 거라는 간전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예 패스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쓰면서 서술형 막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담자 연령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 뭐 이런데 뭐 그 청소년 묶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거는 정확한 구분 막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유형, 뭐 학습, 성, 비행 청소년, 뭐 진로 아니면 뭐 물질, 약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대면이냐 아니면 뭐 매체 상담이냐 뭐 그래서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전화 뭐 편지는 좀 안 하죠.
시대가 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뭐 개인 상담이냐 집단이냐인데 집단 2인 이상이면 일단 집단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가족 상담까지 나눴는데 이렇게 두 개로만 보기도 해요. 가족 상담도 집단으로 넣어서 보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뭐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막 그렇게 이걸로 뭐 어떻게 문제가 나와서 저기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상담 기간에 따라서 뭐 해결 중심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굉장히 단기로 가고요. 정신 분석을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로 갑니다.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서도 위기 상담, 촉진, 예방, 발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 상담은 지금 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전에 객관식일 때도 막 나오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집단에 적합하지 않은 친구죠. 위기 상담은 개인 상담으로 해야 되는 경우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상담자 개인 연락처를 우리가 잘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자,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이혼으로 너무 충격받거나 배신당하거나 약물 남용, 뭐 자녀의 비행으로도 그런 일이 있고 실직 이런 파괴적 정서에 휩싸였을 때 자신 또는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죠.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막 헤어졌다고 쫓아가서 막 그렇게 대낮에도 막 칼부림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경우에는 개별 상담 형태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촉진 상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예방 상담이랑 촉진 상담이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일단은 볼게요. 장래에 다가올 제가 가로치고 썼어요. 그러니까 당면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와주는 경우 그래서 학업, 진학, 이성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학업 문제. 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여튼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예요. 진학도 그렇고 이성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겪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응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촉진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집단 상담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뭐 심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방 상담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상담이라고 돼 있어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좀 잘 대비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촉진 상담에서는 내가 겪어야 할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거면 예방 상담에서는 예방 주사 맞잖아요. 우리가 그거 안 걸리려고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헤쳐나가려고가 아니라 앞에서는 우리가 막 학업, 진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런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막 그런 심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조금 구분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상담, 성장 상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개인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돕는 거, 그래서 자아 정체감 확립 뭐 이런 것들 있고, 직업, 가족, 건강, 인생 목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자르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더 했으면 좋겠고 한 10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려면 페이지가 또 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막 잠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이 장 중간에 잘리더라도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상담자의 자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문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긴 자격 요건과 윤리가 이제 이 장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상담자 윤리가 나옵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요거까지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16페이지까지는 할게요. 자, 전문적 자질.
상담에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담자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및 이해 측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 활동 부분, 상담 지원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막 나눠 있고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상담자는 전문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것들에서는 그냥 이러한 것들이 쭉쭉쭉 다 들어가는 이 내용들을 보시고 막 구분을 해서 막 이렇게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상담 활동 부분 이렇게 보면 개인이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그래서 집단 상담 같은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 상담에서도 그렇고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실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또 다르게 지내는구나. 가정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담 이론 그리고 기법 그리고 상담 윤리 부분, 진짜 상담 윤리는요 내담자를 위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잘 숙지하는 거는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나중에 뭐에 휩싸이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심리 검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또 진단 평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상담 교육 훈련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연구활동 지식이라서 통계 뭐 얄적 질적 연구 방법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심리 검사할 때 좀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행정이나 정책 관련된 지식들,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에 관한 부분도 선생님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보면은 또 어떤 복지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많이 알면 어떤 연계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나 뭐 바우처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해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보면 막 사이트 같은 거 진로 상담할 때 막 다 들어가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개인, 집단, 가족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부분. 자, 상담자의 그 사람 됨됨이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담자를 어떤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온정, 관심 이런 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2번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같죠. 그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내담자를 수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먼저 수용을 하고 그러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원만한 자기 성장을 이룩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가치관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의 가치관이 다른 거지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 가치관이 다른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또 싫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부딪힐 수도 있고 근데 차라리 의견이 부딪히고 가치관을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치관을 내 가치관은 이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고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는 그것 때문에 뭔가 그 부딪힘이 있거나 하려고 할 때는 그거를 드러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강요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가치관을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이 사람이 자꾸 싫고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성 막 만나고 다니고 막 완전 막 너무 싫을 수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어떤 가치관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는 이런 성향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래도 그게 달라서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일단은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방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라는 거. 자기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수용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정직성, 진실성, 진솔성 있는데요.
뭐 어떤 표현을 쓰시던 이건 어차피 지금 어떤 그 이론가에 들어간 정확한 명칭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로저스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진솔성이라고 들어가요. 내지는 진실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서 가면이나 가식 없이 진실한 태도로 마주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 거, 이렇게 정직하게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대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공감적 이해 능력, 상담 관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마치 자기 것처럼 진지하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 세계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평정심과 인내력. 그래서 참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리고 잘 버티는 그런 인내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머 감각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너무 진지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유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밀보장 예외사항 통으로 외우셔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키치너의 윤리적 상담을 위한 원칙. 그래서 5가지인데 뒤에 하나가 넘어갔어요. 충실성이. 그래서 자율성 존중, 비유해성. 그러니까 비유해성은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니까. 무해성, 비유해성 같은 말이죠. 그리고 선의, 그리고 공정성. 이거는 같은 말로 정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충실성,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보면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율성 존중은 우리가 앞에 지금 상담 이해하는 부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아실 것 같아요.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이 사람이 잘 행동에 책임질 거라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기대해 주어야 한다가 자율성 존중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해성은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손해를 주거나 해를 입히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개입 방법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내가 어떤 슈퍼비전 같은 게 제대로 됐지 않거나 어떤 그 기법에 대해서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법 쓰지 말고, 내가 집단 상담 같은 거 잘 못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안 하던, 아니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면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선의. 선의는 선행을 베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이나 복지에 도움을 주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 정의라고도 하는데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담을 해야 되는데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성적 좋은 애들만 먼저 성적순으로 자른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어떤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적합한 그런 준비를 좀 같이 갖춰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담에서 고3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집단 상담 같은 거 못하게 한다든지, 하고 싶은데 뭐 안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나 공평하게 이렇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충실성도 있죠. 충실성까지. 충실성은 신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진실에 충실한 거, 내담자와의 어떤 내담자와 상담자의 신뢰도 있고요. 그리고 소속 기관이나 동료 전문가들에게도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다중관계. 예.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
미치는 이런 다중관계를 피해야 한다. 단이라고 들어갔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고, 예, 안 하는 게 좋지만 이게 내담자 복지를 위한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 사람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사전 동의를 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는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이제 예외적으로 좀 두는 거기는 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상담료 이외에 금전적, 물질적 거래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중관계도 보면 상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상담 이론을 먼저 배우시게 되고 다중관계 이런 윤리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면서 보통 다중관계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리고 사실 상담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렸을 때 내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주변 사람에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내가 배워서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좀 3, 40대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배우려고 시작했는데 딱 시작을 하니 다중관계 나오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도 이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보면은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계속 거절은 하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상담 좀 해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식으로 내가 상담해줄게 하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막 이제 하소연을 하면 그냥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씩 이렇게 한마디씩 좀 도움 줄 수 있는 말을 톡 건드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담자와 내담자로 내가 만났을 때는 이게 이 사람의 통찰을 돕는 그런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얘가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상담이 아니에요. 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변명하기 바쁘고 뭔가 깊이 생각하려고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일단 공간 자체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상담을 무료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은 1,000원이라도 받으라고. 무료로 하는 거랑 또 이게 다르다고. 근데 우리는 학교니까 이거는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 편하게 만나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이런 거는 좀 효과를 더 떨어뜨리는 것 같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분 상해서 거리 멀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래서 다중관계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사적인 관계 맺지 말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을 상담을 해주는 것도 다중관계에 들어가지만 내가 내담자와 상담자로 만났는데 그 사람과 밖에서 만난다든지 그 사람이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적인 관계를 또 맺지 말라는 것도 다중관계예요. 이것도.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상담실에 예산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다른 반에 막 그 선생님이 돈을 막 나눠주시면서 거기 문제 누구 힘들어 이러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돈 주시면서 이 친구들 어떤 식으로 도와주라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이 상담실에서는 막 그 어려운 친구들 선생님이 퇴근하고 라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사갖고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 사서 막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죠. 일단 학교에서 나오는 예산이고 다 기록도 들어가는 거죠. 이건 공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 아는 언니는 고등학교 때 그 여고 다녔는데 체육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밖에서 막 영화도 보고 정말 말 그대로 사적으로 만나고 나중에 결혼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럴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엄청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오시고 몇 달 안 돼서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됐거든요. 아마도 그게 이제 학생들이나 학교에도 다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 이 언니가 졸업하자마자 금방 결혼을 했어요. 그거야말로 이제 사적인 관계가 되는 건데 좀 극단적으로 사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한 거죠. 여튼 상담은 일단 그렇게 사적인 관계 부모님이든 뭐든 뭐 관련 있는 거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고 예,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2장까지 다
했어요. 예, 그러면요. 식사하시고 1시간 뒤에 상담의 기법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